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7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0년 됐어요. 좀 일찍 결혼한 편이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결혼을 했고, 친한 친구 4명 중 2명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일찍 결혼한 건 딱 하나. 정말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였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만난 선배 오빠였어요. 오빠기는 하지만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친구처럼 같이 지냈죠. 원래 20대 때는 그렇잖아요. 술 몇 번 같이 먹고 술 취했다 일어나서 옆에 사람 얼굴 보면 그게 친근했다가 측은했다가 그게 다시 사랑으로 가고 다 그런 식으로 연애가 시작되는 거 아니었나요? 어쨌건 대학교 4년 내내 저와 제 남편은 찰떡 콩떡처럼 붙어 다니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은 결혼이었지만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 떨어져서 살고 계시고 시댁에서는 자초지종 얘기도 듣지 않은 채 올바른 집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지 않은 아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저한테는 참 다정다감하고 알콩달콩한 사람인데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응, 그래 이 세 마디로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할 정도로 무뚝뚝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시어머니로서는 평생 그렇게 자기한테 단단만 얘기하던 남편이 저한테는 사랑한다, 고맙다, 귀엽다, 즐겁다, 오만 표현을 다 하는 걸 보고 제가 더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맏아들이고 가타부타 말도 없는 고집 센 남편이 저 아니면 평생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긴 문장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걸 본 이후에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집으로 예단 예물을 다 생략하고 결혼식도 딱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조촐한 스몰 웨딩을 했어요. 그것도 또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죠. 아니, 어느 집 법도가 첫 결혼하는데 스몰 웨딩을 한다니? 이때까지 네 아버지랑 나랑 뿌린 축의금 수거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는 불효야, 불효! 하지만 그때도 저는 입도 뻥끗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평생 말없이 살던 남편이 그때 자기가 얘기해야 될 말에 총량을 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와다다 쏟아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가 지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달리 그래도 말도 좀 통하고 진중하신 분이어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응원한다고 우리 가족 되어줘 고맙다고 얘기도 하시고 별도로 저한테 아버님이 서운해서 그런다며 팔찌와 목걸이, 반지 세트를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요.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고집도 있는데 뒤끝도 있는 사람이라 예단 예물 없이 스몰 웨딩 하기로 정해놓고도 본인 고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엄마 아빠를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도 몇 번 예단이나 예물 그리고 간소한 결혼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려고 입을 뻥끗뻥끗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이 아주 매서운 얼굴로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를 아마 쿡쿡 찔렀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상견례 할 때 얼마나 나를 훅훅 찔러대는지 집에 와서 보니까 허벅지에 멍이 다 들었더라. 망할 놈. 아들놈이라고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에휴. 물론 정말로 멍이 들진 않았겠지만 그 정도로 제 남편이 옆에서 어머니를 엄청 단속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 남편이 막아줘서 크게 불편한 거 없이 넘어갔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남편이 막아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마다 남편한테 어머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아들한테 얘기해봐야 속이에 경일 낄 테니 저한테 얘기해서 불평불만을 말씀하시거나 뭔가 바라는 걸 은근슬쩍 요구하시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결국엔 남편과 어머님의 싸움만 만들고 있는 형국이 되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그렇게 남편을 앞에 내세워서 어머님과 대신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남편도 매번 자기 엄마랑 싸우는 거 힘들어하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과 아들 사이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영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차라리 남편한테 말을 하지 말고 네가 한번 눈치 없는 사람, 시어머니한테 답답한 사람 되면 오히려 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나빠질 리는 없을 거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엄마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꽤 타당한 얘기였습니다. 예, 최서방이 다른 집 남자들처럼 자기 엄마 편들면서 눈치 없게 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가운데서 자기 깐에는 한다고 애쓰는 건데 너도 최서방 불쌍하게 생각하고 응? 그 입장을 조금 살펴봐. 아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니. 어쨌거나 자기 엄마인데 마누라랑 계속 사이 안 좋고 그럴 때마다 마누라 편들자니 엄마한테는 죄 짓는 것 같고 아마 최서방도 힘들 거야. 네가 적당히 그냥 좀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네 시어머니 너무 최서방한테만 맡겨놓지 마라.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한편 그 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말대로 눈치 없는 척 그냥 넘기기도 하고 한 번씩 못 이기는 척 들어드리기도 하고 포기할 건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달래듯 지내온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왜 사건, 사고가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죠. 저희 시어머니 은근히 허영도 많고 허세도 많으신 분이어서 그것 때문에 돈도 꽤 많이 잃으시고 사기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무슨 본부장? 시켜준다는 말에 덥석 이상한 단체에서 보증 쓰고 그 단체의 대표로 일하시다가 온 집안 쫄딱 망한 것도 2번이나 돼요. 시아버지가 정말 인격이 좋으셔서 그나마 이혼 안 하고 계속 사시는 거지. 저희 시어머니 사고 친 거 얘기하자면 한두 건도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집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안 알려드리거든요. 그것만큼은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가 서운하다 어쩌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보증 걸린 것도 많고 돈도 쪼들려서 뭔가 극한에 다다른 상황이었나 봐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딱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뭔가 후닥후닥 당황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멀뚱멀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범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좀 들려야겠다 그랬더니 집에 너도 없고 자기도 없다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도 않고 어머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통화 좀 해볼게요. 예. 일하는데 뭘 바쁘게 통화를 하고 그래.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 나 간다. 응?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확인만 좀 할게요. 그러자 뭘 통화를 하냐고 말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버럭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억울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 며느리 집에 마음껏 드나들지도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집에 좀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홀대하냐며 서러워 죽겠다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정신이 홀딱 빠져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폈으면 시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를 알 수 있었겠지만 어쨌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바람하지, 소리 지르지, 발버둥치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결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오히려 있는 대로 성을 내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저는 얼떨떨하게 남아서 남편에게 뒤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님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걸 왜 알려줘? 왜? 엄마 집에 오셨어? 내가 집에 오니까 집에 들어와 계시던데 당신이 비밀번호 알려줘서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면서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저한테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저기 정말 미안한 말인데 혹시 집에 뭐 없어진 거 있나 살펴볼래? 뭐라고?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어. 우리 집에 아마 조만간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나 봐.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지금 엄마랑 완전 전쟁 중이거든? 뭐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은 허용 안 된다고 헤어질 거라고 펄펄 뛰시지. 엄마는 나한테 아버지 설득 좀 해보라고 하지.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우리 집 오셨다고 하니까 나 뭔가 좀 불안하다. 남편의 말을 듣고 설마 하면서도 저는 제가 이것저것 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서랍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 결혼할 때 해주신 화장대 안에 있는 서랍이에요. 앞쪽에 평범한 서랍이 있고 그 서랍 아래쪽에 비밀 서랍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서랍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홈에 손가락을 넣어서 들어 올리면 그 홈 아래 비밀 서랍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되게 세련되신 분이기는 한데 은근히 조심성이 많고 의심병이 깊으신 분이라 제 혼수를 해주셨던 온갖 살림에 이런 장치들이 꼭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장롱도 그렇고 찬장에도 이런 숨은 공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것저것 또 숨겨놓고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서 제가 애용하거든요. 물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모르는 비밀의 장소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저만 아는 장소라 사라질 리가 없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가 근속으로 금거북을 받았는지 금열쇠를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이 부분에 무심한 사람입니다. 분명 시어머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장롱에도 비슷한 것이 있어서 분명 눈치껏 알 수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했죠. 저기 당신 10년 근속으로 받은 금거북이랑 아버님이 나 사주신 액세서리, 금열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안 그래도 자기가 아버지 전화 받고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 은행에 있는 대여 금고로 옮기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며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진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줄은 나도 진짜 몰랐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해? 어머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좀 있어봐. 당신은 당분간 모른 척 해주라. 미안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어쩌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갔죠.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가 그 금과 액세서리들을 들고 동네 금은방을 가셨는데 남편에게 연락받은 시아버지가 금은방 주인에게 미리 얘기해둔 바람에 아주 망신만 톡톡히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금은방 주인이 모르는 척 시어머니가 갖고 온 물건들을 감정하겠다고 보시다가 이거 도난신고 된 것들인데 어디서 나셨냐고 물어보셨나 봐요. 당연히 시어머니 당황해 하셨겠죠. 무슨 표시가 있어서 도난신고를 하냐. 그리고 이거 우리 애들 건데 이게 어떻게 도난신고가 됐냐. 그런 식으로 주절주절 이실직고를 다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애들 거를 몰래 갖고 갔으면 그게 도둑질이라며 시어머니를 아주 개망신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그날 저녁 저한테서 시어머니가 몰래 갖고 간 그 물건들을 싹 갖고 와서 사과하시는 걸로 일단락은 났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 저랑 1년을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과 가족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열쇠공이야. 같이 사는 가족인데 내가 나이가 들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니 별 큰 의심 없이 열어줬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을 딱히 의심하거나 원망할 생각도 없지만 어쨌건 그런 일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문제는 비단 시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어머니보다 더 큰 문제는 저희 도련님이에요. 제 남편이 시아버지의 성격을 닮았다면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응축한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훨씬 더 아나무인인데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 생각밖에 못하는데 세상에 대한 불만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타입입니다. 오죽하면 제 남편이 자기 동생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부모님 몰래 혹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지원을 해줬다가 이제는 나도 더 이상은 힘들다며 아예 손을 뗀 상태입니다. 저랑 처음에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도련님이 저한테 대뜸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형수,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려면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나한테 잘하면 돼요. 우리 집이 아빠는 형 편이고 우리 엄마는 내 편이거든요. 약간 그게 편이 갈려 있어. 그런데 형수가 나랑 척을 진다? 그건 곧 시어머니와도 척을 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일단은 우리 용돈 주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게 저와 처음 만났을 때 불과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저희 도련님이 한 얘기였습니다. 그날 두 형제가 얼마나 저를 앞에 두고 싸웠는지 저는 그때 완전 질려서 저희 도련님하고는 완전 불가금 불가언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도련님이 뭔가 돈이 필요하거나 자기 형한테 기신기신 붙으려고 해도 저는 항상 형제들끼리 일은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 선을 긋고 더 이상 도련님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도련님도 제가 선을 긋는다는 걸 아니까 몇 번 선을 좀 넘으면서 저한테 건방지게 굴다가 그 이후로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 10년 차 되던 그해 저 말종 같은 인간을 누가 데리고 가나 싶었던 도련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대요. 어떤 여자일지 정말 내가 언니 된 심정으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처음 인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제 남편한테 약간 어리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당신이랑 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한테도 참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 하겠지? 하겠지. 당신도 나랑 똑같은 생각했구나. 어쩜 저렇게 본인이랑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지? 진짜 남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정도로 정말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도련님과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똑같이 완벽하게 아나무인에 싸가지라고는 어딘가에 내다 팔아먹고 온 듯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한 1000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형님이 쌀쌀맞은 분이시라는 거 이 사람한테 이미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동서 형님 사이에 친자매처럼 다정할 것도 없고 어쩌면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사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그래서 형님한테 굳이 잘 볼 생각 없어요. 그게 딱 통성명하고 앉아서 밥이 나오기 전 에피타이저 먹자마자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손에 들었던 해파리 냉채를 조용히 내려놓고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보통 동서 형님끼리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자가는 경우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경쟁 상대 아닌가요? 자식들도 다 부모 놓고서 경쟁하는 사이인데 저 굳이 이 사람한테 쌀쌀맞게 대한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요. 형님도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없는 소리 잘 못하신다면서요. 마음이 없는 소리 받아들이는 거 저도 불편하거든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자기 동생을 바라봤고 저는 대체 내가 어떤 반응을 여기서 보여야 하는 건가 판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기막힌 거잖아요. 처음 만난 사이, 그것도 어렵다운 어려운 형님 동서 사이. 게다가 저는 10년을 먼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인데 저한테 친하게 지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눈 똑바로 뜨고 하는 그게 저는 너무 예의 없는 황망한 행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동서될 여자의 말에 저희 도련님이 한 반응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도 우리 형수님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절대 신경 안 쓰시는 분이야. 자기 생각이 제일 우선이신 분이니까 자기 진짜 애쓰지 마. 형수님, 우리 아기 저한테 하는 것처럼 구박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기가 저처럼 이렇게 잘 참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야 뭐 형수님이 그러시거나 말거나 우리 형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고 했지만 또 우리 애기는 치면 울리는 성격이라 제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순식간에 저는 아주 못되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며 어이없는 짓을 일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기막히고 황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변명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냥 헛헛하게 웃으면서 넘기고 말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랑 나랑 앞으로 험난하겠다. 그런데 여보, 하나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한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힘들겠죠. 저야 시댁이라고 욕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버릴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자기 가족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모습을 저한테 들키는 것도 참 싫을 텐데 그렇게 자기 가족의 치부를 가지고 저한테 사과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얼굴을 붉히며 창피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만 했죠. 어쩌겠어요. 시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그런 집의 며느리인걸요. 하지만 동서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몰랐던 저의 진짜 모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모습을 끝까지 가족들에게 보일 생각은 없었어요. 굳이 보여봐야 소용없고 보여봐야 저만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은 적도 없고 만약에 물어서 제가 솔직히 말을 해줬다고 해도 자기 집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숨겼던 그 비밀은 저희 부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얼마 뒤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나무인 동서 때문에 말이죠. 저희 시댁은 1년에 딱 한 번 추석만 제대로 챙깁니다. 시아버지 조상 때부터 아예 굳어져 온 어떤 집안의 가풍이랄까요? 설은 챙기지 않지만 추석은 반드시 제대로 챙기곤 합니다. 오죽하면 해외 출장이 있어도 추석 때는 하다못해 영상으로라도 집안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할 정도예요. 그것도 눈치 보이니까 아예 추석 때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외부 일정 이런 거 잡지 않는 게 집안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추석 무렵에 엄청나게 몸살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돈이라면 벌벌 떠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때만큼은 저를 본인 비용으로 1인실에 입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대체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1인실이어야 추석날 온 식구가 모여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1인실로 예약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추석날은 온 식구가 모이는 저희 집의 절대절명의 중요한 행사인 거죠. 그런데 동서에게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병실을 1인실로 바꿔서까지 참여하게 만들어야 했던 추석 명절이 혼수 많이 해오고 시어머니 선물 바리바리 해갖고 온 동서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가 들어온 첫 해 첫 명절이 마침 추석이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차근차근 배워온 우리 집의 추석 음식이나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나름대로 리스트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저한테 전화 한 번 없던 동서가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추석 당일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요리는 형님 혼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은 다른 건 몰라도 추석 명절은 꼭 챙겨야 해. 동서가 빠진다는 게 어머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텐데. 그거야 형님한테나 그러신 거죠. 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생업이 바쁘고 일이 바쁜데 무슨 명절까지 그렇게 챙기냐며 첫 명절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하셨는걸요. 그리고 그 정도는 돈으로 충분히 보상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 말씀하시라니까요. 어차피 일하는 팔자는 따로 있잖아요. 얼마면 되는데. 순간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첫 만남 이후 동서가 제 속을 긁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와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소위 말해 결이 비슷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똑같은 전자회사인데 동서는 누구나 알 법한 이름 있는 회사고 저는 그 이름 있는 회사의 하청업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가 그걸 알고 저를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는 월급은 제대로 나오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퇴직금은 있냐, 불안해서 어떻게 다니냐 등등 정말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는데 더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동서 편을 드시면서 능력 있는 네가 형님을 좀 끌어줘야겠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가 어디서 어떤 포지션으로 일하는지는 사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하지만 일일이 그걸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동서 편을 들며 저를 무시하시는 걸 들으니 이거 한번 확 뒤집어 엎어 말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복잡다단한 감정으로 지난 몇 개월을 살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돈 줄 테니 명절 혼자 준비하라고 자기는 마지막 날 전체 인사할 때만 와서 인사하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이 확 돌더라고요. 게다가 어이없게도 회사 핑계를 대다니요. 아니, 어떤 회사가? 특별한 분야가 아닌 이상 추석 명절 때 굳이 나와서 회의하고 미팅하고 그러겠어요? 게다가 동서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동서의 버릇을 한번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님은 명절 음식 같이 못한다는 동서 때문에 이미 마음은 좀 상하셨지만 당신께서 동서한테 이미 말을 꺼내놓은 게 있고 풀어줄 대로 풀어준 부분이 있으니 괜히 저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날 저녁 어머님과 동서 그리고 서방님 아버님 남편까지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동서가 투덜거렸지만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주 매섭고 엄하게 얘기를 했더니 어이없어 하면서도 일단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모였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동서,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 이름이 뭐야? 동서가 어이없어하며 저한테 자기 회사 대표 이름을 왜 묻냐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님 아버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 어머니가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동서가 툭 튀어나오며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많이 들으셨겠죠. 이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인터뷰에도 되게 여러 번 나오신 훌륭한 대표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대표님이랑 바로 붙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표님이 해외 출장 때문에 바쁘셔서 꼭 그날밖에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님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음식 준비랑 다 좀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대표님이 그날밖에 안 된다고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랑 이렇게 딱 붙어서 일하는 능력 있는 며느리였네. 그래, 원래 사람이 다 자기 영역이 따로 있는 거야. 몸으로 때우는 사람 있으면 돈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원래 다 그렇게 다른 거다.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 달라. 그런데 동서, 어떡하지? 그 회사 대표님 내가 좀 아는데, 회사 출장 계획 없으시던데? 그리고 동서가, 일한다는 그날, 집에서 아들 며느리 기다리실 거라고 하시던데? 뭐라고요? 형님이 무슨 수로 그걸 알아요? 어이가 없네? 우리 대표님 스케줄을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회사 다니는 내가 알지.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어제 확인했어.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빠요? 그날 내 동생 가족이랑 나랑 이 사람 오길 기다리실 거라고 하셨는데 회의한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그 순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이 아차 싶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던 서방님도 헉 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아빠가 동서가 다니는 그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물론 제가 결혼할 때는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어요. 전무 정도까지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회사 대표로 취임을 하시고 그 취임한 것도 뉴스에조차 나지 않게 아주 은밀히 하셨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절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어서 드러나지 않게 혼자 조용히 일하고 싶다는 걸 밝히셨거든요. 저 역시 굳이 저희 아빠가 대표이사가 됐다는 얘기를 시댁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봐야 아버지가 대표이사인데 우리 아들 좀 그 회사 취직시켜줘라.
너는 뭐 더 받는 거 없냐? 이런 얘기 나올 거 뻔한데 제가 뭐 하러 그러겠어요.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밝히고 말았죠.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 이름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시던 분이니 뭐 말 다 했죠 뭐.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 들킨 동서는 파랗게 질렸고요. 아주 울그락 푸르락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 이때까지 동서가 저한테 해왔던 아주 사소한 거짓말들, 그리고 저한테 똑똑한 지신양 말했던 회사에서 소소하게 다양한 횡령을 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싹 제가 다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걸 동서한테 드러냈습니다. 동서, 이쯤 되면 동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지금 동서 굉장히 나한테 큰 거 들킨 거고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때까지 동서가 했던 회사의 나쁜 행동들, 그런 거 회사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 아니, 다 알고 있더라. 회사에서도 조만간 동서한테 뭔가 조치가 날아갈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건 그래도 동서가 먼저 이실직고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야. 회사에서는 명절 끝나면 조만간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해서 잡아낼 거라 하더라고. 원래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나마 내 남편 동생의 아내니까 알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동서가 알아서 판단해.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편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단 한마디도 토달지 않는 아주 순딩순딩한 양반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시아버지는 저한테 우리 며느리 파이팅! 내 평생 쌓인 채증이 다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 힘내시라는 의미로 두둑하게 용돈도 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큰 액수의 용돈이었죠. 평생 유리 지갑으로 사시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달달 볶이신 우리 시아버지, 그걸로 조금이라도 기 펴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동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회사에서 소소히 횡령했던 것들이 다 걸려서 회사에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동서 믿고 사업하겠다고 회사에 사표 내놓은 시동생과 함께 둘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 서로 이혼하네 어쩌네 한다는데 그것까진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신경 쓰고 있지도 않아요. 어쨌건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한 방으로 저희 시어머니와 건방진 동서 어퍼컷 하나씩 먹이고 지금은 몹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삶은 그 이후로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저희는 그저 저희가 사는 그 속도대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